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거였다. 지은이는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전공 주임 교수이자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양대 상담센터 센터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 상담학과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달은 지금까지 약 45억 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았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의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바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와 달 사이가 지금보다 가까웠다면 달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충돌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반면 지구와 달 사이가 지금보다 멀었다면 달은 우주 저 멀리 떠나버렸을 것이다. 밤마다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구와 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도 이와 비슷하다. 가까워지되 지나치게 달라붙지 않고 거리를 두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는 건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조절은 지구와 달 사이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롭다. 사이가 좋던 사람들끼리도 싸울 수 있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나를 저버리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까지 든다. 구태여 피곤하게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편하게 혼자서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이는 당신의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가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아 잠시 지쳤을 뿐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한때의 어려움일 뿐이다. 좋은 관계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타인과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너무 가까워서 버겁지도 않게 기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음은 이 책의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나쁜 감정도 내 감정이다. 나와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최고가 아니어도 실수해도 괜찮다. 나쁜 감정도 내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후회가 짧을수록 성장은 길어진다. 가족을 미워해도 괜찮다. 부모라도 끊어내야 할 때가 있다. 찌질한 마음도 내 마음이다. 남을 배려하기 전에 나부터 배려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을 살펴야 한다. 잘 놀 줄 알아야 잘 털어낼 줄도 안다.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안 통하는 것이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다. 2장.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상처가 싫은 거였다.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마라. 나부터 잘 돌봐야 관계가 풀린다.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결코 상대를 바꿀 수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존하지 마라.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을 때가 가장 멋있다. 당연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을 돕기 전에 나부터 도와라. 건전한 갈등이 관계를 숙성시킨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서 연애가 필수는 아니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남긴다. 주류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 3장. 더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라. 아이의 자존감은 들어주는 만큼 커진다. 인연은 평생에 걸쳐 찾아온다. 나이가 들어도 연애할 수 있다. 표현하지 않으면 공감받지 못한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 자신이다.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 다가가라. 가장 큰 용기는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식물을 대하듯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를 건넨다. 좋은 관계는 보이지 않아도 연결돼 있다. 인간관계를 모질게 끊을 필요는 없다. 친하지 않다고 섞일 수 없는 건 아니다. 상대방의 욕구에 귀 기울인다. 조건 없이 만나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아프다. 4장.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멋있다.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면 부서진다. 쿨한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떨어져서 보면 가족에 대한 미움도 옅어진다. 친해지는 것과 선 넘는 것은 다르다. 애매한 순간에는 손해보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모든 관계에는 필요한 거리가 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자녀의 몫이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간격이 있어야 좋다. 적당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물건과도 적당한 거리를 둔다. 조언하되 간섭하지 마라. 끌리는 사람에겐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삶이 지치고 힘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자신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 방식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가장 말리고 싶은 방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멀리한 채 자기만의 생각의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한 생각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고 만다. 실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내담자들의 경우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생각만으로도 이미 지쳐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기도 하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자기만의 동굴에 틀어박히는 대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잠깐이라도 움직여 볼 것을 권한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다. 때때로 행동의 힘은 사고의 힘보다 몇 배 더 위대하다. 생각이 정리되어야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다 보면 힘이 나면서 점차 일상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도 있다.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아닌 타인이 그렇다 아니다 재단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호 씨는 평범한 인상의 30대 중반 남성이었다. 그는
평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매사에 자신이 없으며 특히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유난히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남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학창 시절부터 성적도 최상위여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말이다. 창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엄마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했다. 엄마는 지금까지도 창호 씨와 함께 살면서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고 있었다. 창호 씨의 진로 결정은 물론 언젠가부터는 연애와 인간관계까지도 간섭하신다는 것이다. 창호 씨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그간 2번이나 있었음에도 엄마의 과한 관여와 반대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천천히 들어보니 창호 씨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본 경험이 너무도 부족했다. 창호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엄마가 원하는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산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남편의 무능함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으나 현재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은 애정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웠다. 우리 각자에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선 과감하게 가족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결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행동도 아니다. 당분간 더 많은 갈등과 상처가 따를 수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 겪어야 할 수순이 아닌가 싶다. 본인의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내겠다는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창호 씨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비로소 엄마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힘들고 화나는 마음을 자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털어내는 것이다. 털어낸다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를 아주 작게 축소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가장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쌓아놓았던 힘든 감정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속 시원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속상한 마음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도 좋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달리면서, 드럼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럼을 두들기면서 걱정과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좋다. 곰곰이 살펴보니 그림, 대화, 달리기, 드럼치기 이런 행동들이 모두 놀이가 아니던가. 공부나 일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잘 놀 줄도 알아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힘든 감정을 시원히 비워낼 수 있다. 어떤 놀잇감을 내 곁에 두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보길 바란다. 어떤 관계든 서로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 정서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혜인 씨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3개월째인데 처음엔 남자친구가 유머러스하고 착한 사람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남자친구에게 무엇인가 미묘하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번은 혜인 씨가 직장 동료와 생겼던 갈등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남자친구는 두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객관화를 해주었다고 했다. 혜인 씨가 보기에 남자친구는 혜인 씨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현재 어떤 점이 특히 힘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혜인 씨가 남자친구와 진정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것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혜인 씨는 점차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어만 갔고 결국 이별을 구하고자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끼리끼리 가까워진다는 말은 어쩌면 정서적 소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기 마련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정서적 소통에 능숙한 사람들은 상대방도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별다른 갈등 없이 무난하게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20대 상담 초심자 시절 나는 대학원에 다니며 대학 상담센터에서 2년간 상담 수련을 받았다. 그 시절 상담센터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한 선배는 후배들에게 일명 카리스마 선배로 통하던 화끈하고 리더십 강한 분이었다. 선배의 그런 모습이 참 멋져 보였고 무척 닮고 싶었다. 인턴을 했던 상담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우리가 30대의 저 언니 나이가 되면 우리도 저렇게 자신감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꿈꿔왔던 30대는 애초에 훌쩍 지났고 50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에도 여전히 그 선배 같은 파워풀하고 멋있는 리더십은 내게 없다. 그 선배의 리더십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다. 대신 나에게는 조금은 말랑말랑한 차원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차차 알게 되었다. 그런 모습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강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너무도 익숙해서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닮고 싶은 강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하던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지나치게 눈치 없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행동이 따돌림의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입학 이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함부로 나서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도록 애썼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기까지 청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함부로 나서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의 인간관계는 더 원만해졌을까? 물론 따돌림 같은 커다란 대인 갈등은 사라졌다. 하지만 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청년의 우울감은 오히려 심해져만 갔다. 소극적인 태도가 깊은 외로움을 낳은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단순화하여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자신의 인간관계가 나쁜 까닭은 지나치게 나서는 성격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이 청년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 청년은 그 시절 친구들이 자신을 왜 싫어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즉, 청년은 타인이 바라본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반대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자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과 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된다. 나는 결코 상대를 바꿀 수 없다. 30대 초반 경태 씨는 여자친구와 1년간 만나면서 마음 편한 날이 거의 없었다. 경태 씨는 여자친구가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타입이어서 첫눈에 반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지나치게 심해서 한 번 화가 나면 경태 씨에게 미친 듯이 화를 다 퍼붓는가 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욕설도 내뱉곤 했다. 그렇게 하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경태 씨에게 세상에 둘도 없이 잘해주기를 반복했다. 제가 여자친구를 다독거려주면서 계속 만나면 그녀도 언젠가는 좀 더 성숙해지고 나아지지 않을까요? 경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인은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다. 거꾸로 만나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다는 말이 더 적절해 보인다. 내가 상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서 벗어나 기꺼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보다는 현재의 그를 수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으며 우리는 절대 상대방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그간 살아온 삶을 토대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만의 크고 작은 규범, 즉 규칙들을 만든다. 만약 세상 모든 가족의 규칙을 한데 모아본다면 그 다채로움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30대 후반인 한 남편이 부인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주된 갈등의 내용인즉 아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2번씩 정해진 요일이 되면 친정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세 자매인데 자매들이 모두 정해진 요일에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남편도 처음에는 집집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아내의 의견에 맞춰주고 처갓집 모임에 늘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어울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도무지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가의 모임 횟수에 점차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참여했다. 그에 비해 아내가 시댁 행사에 참여한 것은 1년에 딱 2번 정도였다며 남편은 억울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처가 식구들은 자신들의 가족 모임에 종종 빠지는 남편을 상당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유대감이 크고 화목한지를 강조했다. 아내도 그런 부모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며 부모님 의견에 대해 반대는커녕 남편인 자신을 비난하곤 했으니 자기만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이 겹겹이 쌓여서 현재 이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 가족 모임엔 아예 가지 않고 있다. 아내의 가족은 심리적으로 볼 때 서로 간의 경계가 느슨하여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으로 여겨진다. 가족 또는 부부라 해도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가 약한 가족의 가장 큰 맹점은
서로에게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여를 마치 관심과 특혜 내지는 사랑으로 포장한다. 따라서 이 가족은 자주 모여야만 화목한 가정이다 라는 규범을 만들고 융통성 없이 그것을 외부인인 남편에게도 강요해 온 듯하다. 그러나 그런 과한 관여는 결코 화목함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안감으로 인해 똘똘 뭉쳐있는 모습일 뿐이다. 서로에게 적당하게 관여하는 건강한 가족이라면 일주일에 2번은커녕 몇 달에 1번을 만나더라도 결속감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가족이 어떠한 모습인지, 혹시 서로 과하게 관여하고 있는 가족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몇 년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커플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나와 너는 분명 다르다. 결국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저 나의 이상화일 뿐이다. 이는 내 마음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상상 속의 이성과 사랑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상대방과 사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정말 오래가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관계를 맺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상대를 인정하되 그 차이가 감당할 만한 것일지 아닐지는 만나면서 서로 치열하게 겪어볼 수밖에 없다. 만약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연인들이 있다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갈등과 바람을 정말 잘 풀어나간 경우거나 아니면 이러한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에게 맞추어 주었거나 말이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다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상대와 나의 다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서로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빠야 할 행동들도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합리화 속에서 용인되곤 한다. 기수 씨에게는 4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혼만큼은 자꾸 미루게 되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했다. 기수 씨는 여자친구에게 매달 꽤 큰 용돈을 주었고 비싼 화장품과 가방도 종종 사주었는데 여자친구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돈을 쓰지 않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매사에 너무도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기수 씨는 그 말에 설득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여자친구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이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장차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등 기수 씨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기수 씨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라 치면 여자친구는 기수 씨에게 생각이 너무 짧다느니 남자로서 포부가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만이 정답인 양 결론을 내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기수 씨는
여자친구와 속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러워졌다. 언젠가부터 피상적인 이야기나 남들 사는 이야기 등 서로 피곤해지지 않을 주제로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였다. 여자친구의 행동은 분명 가스라이팅에 가까워 보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며 남자친구의 행동을 조종하였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표현하면 남자친구를 비난하며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니 말이다. 상식적으로 남자친구가 용돈을 준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며,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비난받을 만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착하기만 한 태도가 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개 나의 행복감을 상대로부터 찾기 마련이다.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때보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제야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니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 친구가 생겨야 나의 가치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자존감을 높여야만 멋진 이성 친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진리가 아니겠는가. 지금 내 옆에 이성 친구가 없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만일 현재 이성 친구를 원하지만 없는 상태라면 지금 잠시 나 자신을 풍성하게 가꾸는 시간이라고 여기자. 나를 아끼고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자.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나의 강점 한두 개를 분명하게 꺼낼 수 있는 바로 그때 멋있는 이성 친구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대 후반인 직장인 지수 씨는 인간관계에서 늘 눈치를 보는 성격 때문에 지친다고 호소했다. 지수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따뜻한 태도로 경청하고 열심히 호응을 해주었는데, 문제는 관계에서 자기만 너무 애쓰며 힘을 들이는 것 같고 상대방은 자신만큼 관계에 공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지수 씨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했다. 자기 편에 서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것뿐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나 심지어 남자친구조차도 자기를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째서 지수 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마음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일까? 해답은 지수 씨의 소통 방식에 있었다. 정작 그녀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채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만 객관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회사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현재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은 친구들에게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의 감정이 느껴져야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그때 공감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수 씨는 그렇게까지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지쳤는지 하는 속내를 쏙 빼놓은 채 몸이 건조한 사건들만 주구장창 나열해 왔으니 상대방이 점쟁이가 아닌 한 지수 씨의 힘든 마음을 어찌 다 알고 공감을 해줄 수 있었겠는가. 상담을 통해 지수 씨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친구들은 지수 씨의 마음을 알고서 그 감정을 좀 더 깊이 알아주기 시작했다. 결국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다. 누군가와 사랑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치 이야기를 혐오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이성에게 더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지,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등등 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내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이뤄야 한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소박하고 평범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나 자신이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우선 자기 자신과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상황을 함께 할 것처럼 다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갑작스레 겪게 되었고 그는 당신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에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자 하면서 당신에게 거리를 둔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연인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중요한 점은 현재 당신의 연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힘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겠노라며 상대를 계속 밀어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 뿐이다. 많은 연인들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상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일종의 배려라는 명목하에 일정 거리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 가까운 이가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렸을 때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가 원할 때까지 일정 거리감을 유지해야 할지 망설여 본 적이 있다면 이 경우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예전엔 상대가 원하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적도 덜어 있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하지만 연인이 힘들어할 땐 그가 밀어내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을 혼자 있도록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 암병동에서 환자들이 큰 병에 걸린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환자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외로움이었다는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대를 너무 오랫동안 홀로 있게 두지 않기를 바란다. 대개 보면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온도차가 매우 큰 사람들이 있다.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깊고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무게로 관계를 형성한다. 두 경우 모두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들과의 경계 설정이 너무 극과 극이라는 특징이 있다. 전자는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기에 덜 친한 상대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매정해 보이고 정없어 보일 수 있을 듯하다. 후자는 인간관계에서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한 사람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당연히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 한다. 즉,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주로 에너지를 쏟되 덜 친하거나 나와 색이 다른 사람들과도 가끔씩 편안하게 어울려 보는 것이다. 어떤 관계든 지나치게 고정된 것으로 못 박아둘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 가끔은 나와 색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정도의 균형은 우리네 길고 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사랑에 대해 연구한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학자는 사랑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친밀감, 헌신, 열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의 수준이 모두 높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 중에 서로 어느 것이 높고 낮은지에 따라 연인들의 사랑 유형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헌신은 높지만 친밀감이나 열정이 부족한 커플이라면 사랑을 지키겠다는 책임감만이 앞서는 연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커플은 다소 공허한 사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관계란 시소와 같다.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크면 균형이 어긋난 시소는 기울어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서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관심과 희생은 결국 권태와 피로를 가져다 준다. 다른 한쪽의 노력 없이 기울어진 시소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시소에서 내려버리는 것밖엔 없을 것이다. 결국 좋은 연애라는 것은 서로의 욕구를 얼마나 섬세하게 조율하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한 고난이도의 인간관계임에 틀림없다. 심리학자 로저스는 인간이 조건 없이 긍정적으로 존중받고 수용받을 때 그의 자존감이 올라가며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훨씬 더 자기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가 설명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무척 감동적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정신적, 물질적 조건들을 내세우며 연인을 평가하고 저울질 해왔던가. 연인 간의 다툼 상당수가 내가 당신에게 한 것만큼 당신이 내게 해주지 않아서인 것을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만 가능하며 연인들에게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가끔씩 이런 연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태은 씨는 동규 씨와 7년째 만나고 있는데 동규 씨는 돌봐야 할 가족들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었다. 결혼 정년기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지났지만 동규 씨에게는 결혼이 현실적으로 여간 큰 부담이 아니었다. 심지어 동규 씨 가족들조차도 동규 씨가 결혼하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인지라 태은 씨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열의 아홉은 동규 씨와의 만남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헤어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태은 씨라고 어찌 힘들지 않았겠냐마는 태은 씨는 그런 동규 씨가 좋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넉넉한 결혼 생활을 하며 적당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도 싶었지만 동규 씨의 형편이 그러하다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하며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요즘 사람 같지 않고 다소 현실성 부족하게 보이는 태은 씨에 대해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걱정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현실적인 잣대로 태은 씨의 손해와 이득을 셈하며 이것저것 조언해 주려고 했던 스스로가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인간관계와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정답이 있을까? 어떤 선택이건 간에 자기가 감당하고 책임질 만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동규 씨가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며 동규 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있는 그대로의 동규 씨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태은 씨 모습이 용기 있어 보인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이 다양하기에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관심을 기울여 살펴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란 자신의 욕구에 바짝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늘 1순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늘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 분명한 편이다. 그것들의 우선순위 또한 명확하니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할 것들을 대부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급하지 않은 일들에는 자연스럽게 선을 그을 줄도 안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돌아오진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친구를 오랫동안 알아왔기에 주변 인간관계까지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에게 선을 긋고 거절하는 행동은 의외로 주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친구의 거절이 자기 욕구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친구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워낙에 친절하고 재미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정중히 거절한다.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태도다. 사실 이런 태도야말로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서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다간 어떻게 될까? 야금야금 무리한 부탁까지 들어주게 되면서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도리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에서는 대개 자신이 겪고 있는 또는 겪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인간관계,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짐스러운 부모, 골칫덩어리 자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 등 상처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주고받기 마련이기에 힘든 이야기의 대상이 가족이 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괜찮아지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말하겠다. 안정감 있고 편안한 장소에서 믿을 만한 상담자에게 지친 내 마음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기에 더하여 상담 과정에서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내가 힘들어했던 증오의 대상에 대해 시간을 두고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대상의 특성과 실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훨씬 객관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엄마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보다 세 번째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이야기할 때보단 10번째 이야기할 때, 짜증나는 엄마의 모습들 외에 엄마가 갖고 있는 여러 일면을 점차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엄마라는 사람은 짜증도 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집 첫째로 억척스럽게 동생들과 부모를 돌봐왔던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등을 깨닫게 된다. 엄마를 한 인간으로서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미워하지 말라, 엄마를 용서하라 등과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그저 증오의 대상으로서의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그것에 대해 충분히 나눌 뿐이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너무도 밉고 싫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기회가 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지 등 최대한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바라보는 것은 그에 대해 힘들었던 내 감정을 옅어지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최근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의 모든 명상법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호흡 명상을 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고 걷기 명상을 한다면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기다. 하다못해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조차도 밥을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일이 참 드물다. 음식을 씹으며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잔뜩 쌓인 일들을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떠올리기 일수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밥을 통한 충족감과 만족감은 놓치는 셈이다. 지금의 나를 채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생각이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채워서는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린 베트남의 고승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설거지를 끝내고 차 마실 것만 생각한 채 성가신 일을 해치우듯 대충 그릇을 씻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설거지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다 보면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 자기 손에 찻잔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며 결국 오지 않은 미래를 헤매느라 인생을 한순간도 알차게 살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나 자신에 머무르고 싶다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자. 현재를 충실히 만끽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를 모두 쳐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대로 이런저런 관계를 전부 끌어안고 있는 것도 무척 부질없어 보인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까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무게로 똑같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손꼽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에너지의 7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 에너지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사용하면 어떨까 싶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인간관계와 관련해 이런 격언을 남겼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이 말은 소위 가장 가까운 사이로 일컬어지는 부부간의 거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인간관계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어떤 관계보다도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관계에 여유를 두고 때때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할 것이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거였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인정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남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이나 기대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와 남이 다르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지요.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없어지고 상처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상대를 본다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을 잘생기고 예쁜 외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포토샵 앱을 통해 상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심해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이러해야 하고 저것은 저러해야 한다라는 엄청난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념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따라서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괴로움에 대한 원망을 상대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기대와 바람과 고정관념들이 합쳐져 만들어낸 헛개비입니다. 저는 평생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딱 한 가지, 자살을 빼고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꿈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떨어져 죽고, 터져 죽고, 산채로 식인종에게 먹혀서 죽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숨을 쉬지 못해 죽고, 심장이 멈춰서 죽고, 그 외에도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다 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정말 너무 생생합니다. 죽음 자체도 생생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 또한 너무너무 생생해서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그런 모든 고통이 실체가 아니라 그냥 허상이었구나, 헛개비였구나 하고 알게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는 바로 이런 헛개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은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있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정신 분석을 받거나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거나 아니면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외부의 다른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생존하고 번영한 가장 큰 키워드는 협동과 연대였습니다. 우리는 뭉치면 천하무적입니다. 하지만 협동과 연대는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고통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먼 옛날부터 인류는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을 많이 겪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신에게 의지하는 종교나 마음을 수련하는 명상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명상과 마음 경영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명상과 마음 경영은 종교나 심리 상담 혹은 정신 분석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마음 경영의 매력에 빠져 과거 3년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평생 밤마다 악몽을 꿨던 사람입니다. 하룻밤에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악몽을 매일 꿨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처럼 매일 악몽을 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우고 나서 악몽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명상과 마음 경영을 통해서 제 마음속의 정돈과 청소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주 후인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서울 강남역에서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의 기초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진행 예정입니다.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과 신청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